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의 집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 2월에 이어서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금리 동결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금리 결정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회복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호재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그만큼 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이라는 금리 인상이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국내외 여러 상황들이 부동산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해법, 송승현의 집담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송승현의 집담에서는 NH투자증권 텍스센터 부동산 수석위원 정보연 위원님 모셨고요. 정진욱 뉴스원 기자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또 새로운 그 수석 위원님, 또 새로운 센터를 또 개설을 또 했나 보네요. 뭐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네. 부동산 시장의 매매 전세 시장 흐름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NH투자증권에서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렇군요. 예, 네. 저희가 고객 자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텍스센터로 네. 적을 옮기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자, 흐름과 이런 내용들 좀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올해 초를 전망을 할 때는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기만 했었는데 예상과는 사뭇 다르게 연초부터 좀 호조를 좀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아마 그 배경에는 1월 3일 날 그 정부의 그 대폭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의 효과가 좀 수요가 좀 반응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하락은 계속 지속되고는 있으나 그 낙폭은 계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역별 가격 변동률을 보더라도 3월 말까지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은 마지막 주에는 서울 수도권이 마이너스 0.13%로 거의 이제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좀 돌아왔고, 또 눈에 띄는 대목은 세종시 같은 경우가 지난 뭐 1, 2년 동안 대구와 더불어서 낙폭이 가장 컸었는데 상승 전환 또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반등세는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부터 해서 확실히 좀 빠르게 좀 반등하는 속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이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지만은 최근에는 또 어제 기준금리가 또 동결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정점이 이제 곧 머지 않았다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서 전세 시장도 낙폭은 좀 이렇게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흐름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그 MZ 세대들 특례보금자리론 뭐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또 2030 세대들이 뭐 거래량이 좀 늘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특례보금자리론 2달 만에 26조 원 신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연 4% 금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이 특례보금자리 2달 만에 26조 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1년 공급 목표 금액인 39조 6천억 원의 약 64.64%를 달성했는데,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서민 실수요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인데요. 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통합해서 1년간 한시적 운영하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소득자 없는 일반적인 경우 연 4.25에서 4.55%가 적용이 됩니다. 이 주택가격 6억 원 소득 1억 원 이하의 우대형의 경우는 0.1% 낮은 연 4.15에서 4.45%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권에 따르면 이 특례 보금론 잔여 누적 신청이 지난달 30일 기준 11만 3천 건, 25조 6천억 원에 달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대면으로 신청 접수된 금액만 해도 2조 2,353억 원으로 전체의 8.7%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 3월부터 대면 점수 방식에도 0.1%포인트 금리 우대가 적용됐고, 그리고 기업은행도 대면 접수 개시함에 따라서 대면 접수 비중이 높아진 건데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 오는 5월 농협과 그리고 우리은행 그리고 하나은행 등 대면 창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관건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하락세에 특례 자리론 금리가 내려갈 여부인데요. 신한이라든가 KB국민 그리고 우리하나,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3일 기준 주담대 금리는 최저 연 3.69%입니다. 네, 지금 뭐 이런 흐름 자체가 2030 세대들 또 MZ 세대들 좀 집장만 하려고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전 세대의 진 금매 잡아야 되겠다라는 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월 달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보니까 2.3조가 증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주택담보대출이 2014년도 이후에 9년 1개월 만에 그 다시 이렇게 하락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이 됐다가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그 주담대 그 하단을 이제 3%대까지 좀 낮추는 네. 좀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금매 가격이 한 30% 이상 시세보다 낮게 나오니까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여신 부담은 동일하게 적용이 그렇죠.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럼 이참에 아예 이제 매수로 돌아서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앞서 이제 기자님 말씀해주신 대로 특례보금자리론이 또 한 몫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금융권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자금 대출에 대한 대환으로 1금융권의 주담대가 2조 3천억 원 정도 늘었고, 반면에 2금융권의 주담대는 1조 3천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저리로 이제 갈아타려는 수요와 함께 이제 매수세가까지 같이 더해진 이제 모습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금리가 좀 낮아지고 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니까 네. 이제 매수세가 이제 좀 늘어난 것,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조금씩 뭐 조금 이렇게 하향이었고, 작년에 실거래가 지수로 마이너스 한 22%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집값이 좀 조정받고 이제 그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금매 잡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요즘 집값 때문에 결혼 못 한다라는 얘기들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결혼도 잘 안 하고 출산도 좀 잘 안 한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뭐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자녀 특별 공급 조건을 일원화한다라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하고 기대 효과가 발휘가 될지, 내용이 어떻고 과연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애들 많으시잖아요. 저 애가 둘이죠.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네. 네, 올해 상반기 내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좀 일원화가 됩니다. 현재 공용 분양은 4자녀 이상으로, 공공임대는 2자녀 이상으로 각각 기간에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 태아나 입양 자녀도 해당 인원에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위장 이용 등을 통한 공공주택 부정 청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좀 강화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8일이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그러니까 뉴홈이죠. 그러니까 15만 5천 가구, 그리고 공공임대 10만 가구, 민간분양 17만 5천 가구 등 총 4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또 뉴홈 모기지 지원 등 그 모기 지원과 그리고 기금 대출 확대 등을 통해서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책입니다. 이 신혼부부 대상 구입자금 대출 소득 조건 대상은 기존 7천에서 8,500만 원 이하로, 이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 대상은 기존 6천에서 7,500만 원 이하로 각각 확대가 되고요. 이 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이 됩니다.
이 다만 소득력 확대는 기금 지출 2조 원을 한도로 한시 운영 후 내년 기금 대출 소액 정책 대출 상품과 연관 관계 등 고려해서 재구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혼인 여부 무관하게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공공주택 입주 조건 완화 등 주거전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라 출산자는 한 명당 10포인트씩 최대 20%까지 소득 자산 요건이 좀 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일 경우 가득소득이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 648만 이하 자산이 소득 3분의 순자산 평균의 120%인 4억 3,300만 원일 경우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서도 일단은 이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니까 대출만 어느 정도 좀 더 나아지고 오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키우는 부분이 이 집 문제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아이들 키우는 게 그다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정부가 어느 정도 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 원인은 그게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이 출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비관적인 얘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도 이 저출산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앞으로 뭐 이민을 받는다 된다면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군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는 파란 눈, 하얀 머리, 그러니까 백색 머리를 가진 청년이 이제 우리나라 지킬 거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주택 문제부터 해결하고 뭐 다른 문제 해결되겠지만 많은 부분이 좀 더 해결이 돼야지만 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순간 그 파란 눈 백색 머리라고 해서 백색 분들이 나가고 황금 머리, 금색 머리, 금색 머리. 네. 참 이거 참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이거 네.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부동산 거래 관련돼서 조금 그래도 이런 심각한 상황 안에서 뭐 거래량이 2,000건 또 최근 들어서는 뭐 2월 거래량을 넘어섰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나 봐요. 아파트 쪽으로 다 쏠려가고 그다음 빌라나 다가구 뭐 오피스텔 뭐 이런 쪽들은 조금 수요가 많이 축소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흐름 자체가 수요가 완전히 이게 양분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작년 11월 달이 최저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760건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한 3배 정도 증가한 한 수준이죠. 2월 달에 이제 2,000건을 돌파했고 3월 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30일 신고 기간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집계된 상황은 아니지만 2월 수준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는데 비해서 빌라나 다가구 거래량은 아직 증가세가 굉장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크게 그 이유를 2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월 달에 그 규제 완화했던 내용 자체가 그 이제 분양에 약간 초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좀 급증할 수 있었던 정책적인 배경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작년 10월부터 좀 이제 시장에 큰 문제로 대두됐던 그 이른바 이제 빌라왕이라고 하는 그 전세 사기의 어떤 여파로 인해서 수요자들이 좀 감소하는 거죠. 많이 위험하니까. 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그 정책 대출이 좀 늘어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 매매로 아파트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좀 증가한 것. 이렇게 크게 2가지를 좀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 거래량이 있으면은 그 중에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가 한 6에서 7, 나머지 이제 뭐 단독이나 빌라 다가구가 3에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 통계 2월 달 것을 좀 인용을 해보니까 아파트 전체 전국 거래량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빌라와 다가구가. 네. 그러니까 당분간 이런 움직임은 좀 지속될 전망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런 현상이 좀 유지가 되면 주택 유형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아무래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대한 그 쏠림하고 또 이제 상품에 대한 주택 유형에 대한 쏠림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선호도가 높은 상황인데 근데 이게 미분양되는 물량들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들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현상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미분양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정부에서도 좀
집 사줘야지 네. 왜 안 사주고 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사줘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미분양에 대한 그 기저가 있는 건지 네. 좀 말씀 좀 주십시오. 네. 그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파트 선호 쏠림 현상이 좀 가중되는 그런 분위기 하에서 네. 또 전국적인 미분양 추이를 보게 되면 많이 우려하고 있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시장을 전망할 때 가장 예의주시해서 보는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이 이제 미분양인데 전체적인 볼륨은 지난 위기 때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은 좀 적은 양이긴 합니다. 17만 호를 초과했었다가 현재는 그 한 7만 5천 호에서 8만 호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증가되는 그 속도에 사람들이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숫자나 증가 추세는 좀 걱정은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네. 이걸 또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과 수도권은 사실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분양권 전매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이제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해서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이 나오고 있고 네. 아직 시행되진 않았지만 실거주 의무도 폐지가 되는 바람에 네.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뭐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도 네.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 뭐 둔촌 주공도 결국 그 마지막 무순위 줍줍할 때는 4만 개 통장이 네. 몰렸던 것처럼 크게 우려되는 건 없는데 지방 지역이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1년 또 작년 상반기까지 길게 한 6, 7년 지속됐던 상승장 안에서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사실 입지적인 변별력이 없어도 뭐 소위 이제 변두리에다가 뭘 지어놔도 완판이 됐던 분위기.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옥석이 가려지면서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좀 나뉘는 분위기가 있고요. 네. 이제 대구 같은 곳은 600세대를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600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400세대가 이제 분양이 안 되는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고 정부에서는 뭐 원희룡 장관께서 얼마 전에 포럼에서 이제 그런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10만 호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이제 가장 그 미분양이 큰 지역이 대구인데 대구에서는 이제 대부분 대기업이 그 사업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도라든지 이런 우려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직은 정부가 깊게 개입할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천명을 좀 했지만 어쨌든 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재적소에 이제 정부가 이제 손을 이제 그 개입할 것이다라는 의사를 좀 표명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 단계에서 미분양에 대한 조치보다는 그 입주 후 그 준공후 미분양, 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에 대해서 좀 케어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고 그 전까지는 민간에서 좀 자정적인 좀 그런 작용을 통해서 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뭐 건자재나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분양가 자체를 시세에 맞춰서 좀 마진을 좀 줄이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뭐 LH를 통한 매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곳에서 분양들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지금 분양들을 앞두고 있어서 분양권 전매 제한에 뭐 많은 관심들이 많았고 또 여기서는 또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그 패키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내용들도 좀 짚어주시고 이런 전매 제한 해제가 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거 한번 같이 진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번에 그 1월 3일 날 그 정부 대책이 발표됐던 내용 중에도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수도권이 6개월에서 최장 10년에서 네. 이게 6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좀 바뀌었고요. 네.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최장 4년에서 지금 이제 최대 1년까지로 좀 단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가장 일반 분양이 컸던 둔촌 주공 같은 경우가 과밀 억제권역 그리고 이제 뭐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8년 적용을 받았다가 네. 발표 이후에 1년으로 과밀 억제권역으로만 분류가 돼서 1년으로 이제 7년이나 앞당겨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르면 올 12월부터 연말부터 수분양자들은 전매에 나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는 동일하나 상품성이 크게 개선됐다라는 점에서 네.
청약 대기자들한테는 확실히 수요를 좀 진작할 수 있는 재료로서 파악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매 제한이 좀 완화되면서 실제 전매에 나서는 이제 그런 사람 참여자들이 많아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온적인 좀 반응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단기 매매에 대한 그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겠다는 요번 세법 개정안에는 아마 올라올 계획이지만 아직 시행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뭐 프리미엄이 뭐 반영이 됐다 한들 그게 내 지갑 속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세금으로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분위기가 지금처럼 반등세가 계속 유지되는 분위기 하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 전매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어쨌든 미분양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수요 진작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장 영향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텍스 센터에 정보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미분양이나 분양권이나 뭐 이런 얘기들 참 좋기는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조금 더 짚어보고 싶은 내용을 앞으로 가서 좀 다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서 다시 뭐 정 기자님한테 여쭤볼 텐데 뭐 인천이나 이런 또 부천 뭐 지역지를 또 담당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할 때 빌라하고 다가구 있잖아요. 요거 지금 분석은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좀 다음 질문하기 전에 좀 궁금해서 좀 다시 좀 짚고 가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어쨌든 이 집값 급등기에 이제 아파트 대체제로 이제 주목받았죠. 그러자면 이제 집값 하락세가 됐고 또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실수요자들이 다시 이제 아파트 눈을 돌리는 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됐고 또 빌라랑 전세 사이가 상당히 큰 이 사회적으로 이슈를 줬기 때문에 이 빌라 기피 현상이 좀 커졌고 또 그 가운데 또 규제 완화가 또 플러스 됐고 또 공시 가격 하락이 되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임대 수요가 더 줄어들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빌라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서울 부동산 정보공장에 따르면 올해 그러니까 2월 달에 서울 거래량 빌라 거래량만 이 1,575건으로 나왔고요. 이건 지난해 2월 2,463건의 63%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3월 서울 지역 빌라 거래량도 1,1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분의 1 수준으로 약간 쪼그라들었죠. 이 빌라 매매 거래도 지난해 10월 빌라왕 사건 발생 후 11월 이후 감세수를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대화를 하다 보면 불안하다. 일단 불안하다가 생각이 많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빌라 주인을 면접을 봐도 이 사람이 진짜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이 뭐 면접을 보는 게 만난다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이 진짜 정말 뭘 하는지 그리고 상당히 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뭐 차라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하신 분들도 못 믿고 막 이런 상황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 빌라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대책 그리고 강력한 단속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서 이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돼야지만 이런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차라리 아파트가 좀 더 투자 가치가 더 높다는 그런 판단도 있기 때문에 빌라에 대한 이 투자가 상당히 투자와 이 거래가 상당히 급감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아파트 얘기하면 아파트 지금 거래량 많이 늘어나고 있고 빌라는 줄어들고 있고 그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많이 되는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또 뭐 성수 이런 네 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또 1년 동안 또 재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소외되는 지역이 돼버리는 건데 이 지역을 왜 이렇게 또 다시 재지정을 했는지 그럼 재지정하고 나면은 뭐 주민들도 있을 거고 또 좀 더 넓게 보면 시장의 분위기도 감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보면은 왠지 또 위원님 계시는 곳에 이런 곳에 살고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좀 어떤지 왜 이거 뭐 불면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요번 주에 목동과 그 대치동에 계신 이제 고객분들 이제 컨설팅을 좀 진행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다시 연장이 된 곳들에 목동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4월 말 기준으로 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이렇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만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지 않아도 그 재건축 관련해서 시장조사차 임장을 나갔을 때에도 군데군데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지정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구 단위 계획이나 아니면 전략정비구역처럼
그 이제 시에서 그 이제 특정 구역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묶여 있었던 거고 반면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좀 그 배제됐지만 네. 예외가 됐지만 지가 상승이 좀 높았던 곳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포라든지 네. 네.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뭐 사실 이제 풍선 효과가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에 대한 좀 불만도 확실히 좀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묶을 거면 같이 묶어야지 그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뭐 명분은 있지만 어쨌든 그 가격 상승과 거기에 따른 이제 전체적인 그 집값 상승을 또 한번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 네. 때문에 네. 지정을 한 건데 네. 오히려 다른 곳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같이 묶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목소리는 좀 많이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고요. 지난 2020년, 21년까지 이제 상승폭을 좀 그대로 가격에 흡수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탓인 것 같고, 요번에 또 그 6월달 되면 그 이제 삼성동 주변에 그 뭐 대치동, 이제 청담동, 잠실까지 해서 이제 그곳들도 한번 다시 또 연장할지 해제가 될지에 대한 그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아무래도 4월에 연장이 된 것을 보면 네. 그 나머지 그 마이스 지구 개발하는 영향 지역들도 아마 또 한 번 그 이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상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이지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훨씬 더 기준을 그 타이트하게 적용을 해서 사실상 이제 주택거래 허가가 그러니까요. 돼버렸고 근데 이게 그 한 5년 정도까지 최장 묶을 수가 있는데 지금 4월 달에 연장이 된 곳들은 요번에 이제 2년에서 이제 3년 차가 되는 것이고 6월 달 앞두고 있는 이제 강남 지역들은 이미 이제 3년 차가 됐고 또 한 번 4년 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번 정부에서 지난 8월 달에 주택 공급 로드맵이 발표가 됐을 때 250만 원 플러스 알파 27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 내용 중에서 기존에 있는 도심에서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것도 관보다는 민간을 독려해서 움직여서 하겠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주체를 움직여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 계속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계속 뒤로 미룰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요동은 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한 번 더 커질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압구정 얘기하면 반포 얘기야. 지금 뭐 더 오르는 그런 부작용 나오고 성수동 얘기하면 용산이 더 난리인데 지금 용산은 두고 왜 성수동 묶냐 막 그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별로 안 좋죠 여기. 그러니까 이 두더지 게임처럼 한쪽을 때리면 한쪽이 또 올라오는 네.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한쪽을 봐도 한 풍선 효과처럼 또 그런 효과가 계속 나타나서 그 지역 주민들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냥 이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정치권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정부의 개입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도 이제 이것도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서울시와 와서 협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계속 이 시장을 이 정치와 자꾸 연결해서 계속 하지만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 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 목소리가 반영돼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리고 서울 오세훈 시장도 어쨌든 내놓는 목적으로는 이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상승 우려된다. 어쨌든 표면적인 이유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서민층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시지 않은 나머지 유권자들에 대한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목소리를 어느 정도 꾸준히 들으면서도 이 어느 정도 이 초점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순간을 찾는 꺾이는 순간을 찾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표류 중이라는 그 평가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점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 분양권 관련돼서도 그런 것 같고 뭐 보유세도 뭐 얘기도 있고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핵심 내용이라고 보세요? 네, 지금 이제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계류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우리가 분양 얘기하면서 전매 제한은 완화가 됐지만 여기 이제 패키지로 와야 되는 것이 그 이제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이게 시행이 안 됐고 물론 이제 그 나중에 소급 적용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이게 좀 시장에 그 혼란을 좀 야기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 부분도 아직 뭐 시행은 안 된 부분들이고 그러면 그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1주택자가 갈아타는 거 외에 다주택자가 이제 민간 임대 차원에서
그 공급 차원에서 주택 수를 이제 늘려가야 되기는 좀 아직은 버거운 단계인 것 같고요. 또 이 외에도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해서 네. 그 원래 이제 3천만 원까지였던 이제 공제폭을 1억 원으로 네. 늘리고 공제폭을 늘리고 그 과표 구간도 이렇게 널찍하게 하겠다고 한 것도 아직은 이제 계류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은 확실히 좀 네. 좀 이렇게 뭐 완화가 되면서 네. 초기에 이제 좀 진행되는 사업장이 늘어나곤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이익 환수, 초과이익 환수가 관건이 될 텐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지금은 단계에서는 아직은 이제 뭐 크게 표면화되진 않았지만은 점차 좀 커질 화두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많죠. 네.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규제 대못이 뽑히다 말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택 시행령 개정 때 전매제한은 오늘 7월부터 완화가 됐지만 이 패키지 정책 아까 얘기하셨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표류되니까 이 규제 완화 기다림에 계약에 나섰던 청약약 당첨자와 실수요자 사이에서 혼란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는 지난 4일이죠.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의결되면서 이 최대 10년에서 달했던 전매행위 기간을 7일부터 수도권 최대 3년, 그리고 비수도권은 7년으로 단축했죠. 그리고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적 3년, 그리고 가민격제적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이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공공택지 규제적 1년, 그리고 광역도시적 6개월, 그 외 지역 전면 폐지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번 전매기간 완화가 이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서도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부과된 2~5년, 그러니까 2에서 5년의 실거주 의무는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관 상임위와 국토위원회 계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혼란이 많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업계에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전매제한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 하나의 패키지인데 지금 반쪽짜리 규제 완화가 됐다. 그래서 이 실거주 의무 폐지 이용해서 전세로 자금을 치르는 사람은 난감할 수 있고, 또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분양권을 파는 사람이 갑자기 대출을 하다 입주할 이런 처지에 놓였을 만큼 이런 부분이 좀 국회에서 빨리 해결을 해줘야 이 시장 혼란이 가중이 좀 덜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뭐 시도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규제 완화 뭐 다양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시장이 좀 올해 들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그 작년에는 시장의 어떤 가격이라고 하는 그 결과값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최대 변수로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나 그 폭을 꼽았었는데 이제는 금리는 그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른 것 같고 이르면 저희 하우스에서는 10월 정도에는 25bp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변수라기보다는 우리가 장기간 이제 여신 부담에 대한 화두로 걸고 갈 만한 이제 상수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앞으로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가 정말 그 키드라이버가 될 것 같거든요. 운전 어떻게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정책 변수가 커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규제 완화에 따라서 수요는 확실하게 좀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있던 규제를 좀 허물고 수요 진작하는 차원인데 아마 시장 상황이 더 여기서 2차 하락으로 또 가게 된다던가 또 한 번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있던 규제를 해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집을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성격의 각종 특례와 이제 예전에 이제 조특법상에 있었던 여러 이제 비과세 조항들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거래 활성화는 수요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좀 피드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수요는 참여자들 움직이지만 이제 공급 주체인 건설사라든지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그 해소돼야 될 것들은 많이 좀 그 해수면 밑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 그런지 뭐 지금 집값에 대한 반등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반등됐다라고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나요? 어쨌든 1.3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로 거래량이 일단 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 이후로는 근데 급매물이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됐고 그리고 공시가가 좀 내려가면서 또 물건을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근데 이거는
전 정부 정권에서보다 상당히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지 이것이 막 예전 부동산이 회복됐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은 이 집값 하락 기존이 약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만약 집값 하락세가 멈추려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5년 평균치까지 올라와야지만 시장 하락기가 좀 멈춘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지금 거래량이 늘었다는 게 지금 5년 전에 그만큼의 이 활발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값의 반등 신호를 보기는 약간 약간 빠른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하반기 하락폭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좀 많다는 거죠. 약간 보면은 이 강남권만 해도 이 예정되는 1만 가구 정도가 약간 늘어날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도 약간의 집값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전망들을 말씀들 하시는 게 뭐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의견보다는 하락한다라는 의견들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의 전문가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뭐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거 집값에 대한 반등이다 또는 뭐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 하락을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한 5, 6년 동안 시간에 걸쳐 가지고 보여줬던 그 낙폭을 작년 한 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한 5, 6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5배 빠른 속도로 그 하락을 답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조정일까 과연 이 정도 낙폭이? 그런 측면에서는 그 회복하기가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일단 물리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쭉 어디가 저점일지 모르는 상태까지 쭉 떨어지던 것을 요번에 이제 반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점을 이렇게 1차 저점 정도로 생각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L자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급등세라든지 또 한 번 작년 연말에 있었던 형태의 급락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고, 이 상태에서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거래량이 좀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과거 5년 평균치 정도까지는 절대 거래 수치가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그 부분이 있고, 거래량 관련해서는 또 2가지 조건을 좀 더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는 그 지속 기간입니다. 그 증가하는 그 기간이 적어도 반기 이상은 좀 지속이 돼야 꾸준한 흐름으로 좀 읽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 속성을 또 따져봐야 되는데, 그 직전 거래보다 지금 거래가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는지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는지 이 속성을 봐야 되는데, 현재는 전체 10건 중에서 바로 전보다 지금 거래가 높게 거래가 된 비중이 40%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한 5대5 정도가 되면, 그리고 이 지속 기간이 6개월 이상 증가하고 있고 그 수치가 뭐 5년 평균에 이제 다다를 정도로 되면, 그때는 이제 추세적인 흐름 전환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한 3개월 정도밖에 반등 기간이 되지 않았고 절대 볼륨도 아직은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그 추가 낙폭을 막는 연착륙에 좀 모아지는 의견이 있고요. 하반기 때는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도 꾸준한 상승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세 가격의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가장 고점일 때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니까 2021년 9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한 3분기 정도 지나는 시점이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아마 이제 만기가 도래되면서 계속 재계약을 해야 될 때 가격의 하방 압력을 더 많이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실사용 가치인 전세 가격에다가 그 자산 가치 위험 프리미엄이 더해진 매매 가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하방에서 받치고 있는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불안정하면 이 매매 가격이 온전하게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의 안정화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아직은 전세 가격이 확실하게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게 보여지질 않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특히 이제 서울은 강남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시세가 선도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강남 지역부터 일단 입주장이 올해 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4,000세대, 6,000세대 이거 과연 수요가 어떻게 가격을 받아낼까,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만약에 답변을 주실 것 같아요? 실수요자가 위원님께
컨설팅을 받으러 왔으면 지금 집을 좀 사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할 것 같은데 좀 나눠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기회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라라고 답변해 주실 건지 어떻습니까? 네. 뭐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각자 속해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네. 다르게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무주택과 1주택, 그리고 1주택 중에서도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사시면 되기 때문에 1주택이면서 계속 갈아탈 계획이 있는 이제 수요자분들, 그리고 다주택자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포지션으로 구분지어서 답변을 드리는데, 일단 무주택자는 네. 청약이 좀 좋은 내 집 마련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이제 완화가 되고 있고 가점이 낮다 하더라도 추첨제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예전만큼의 뭐 로또 청약이다, 그렇게 안전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뭐 적용 지역도 많이 없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당첨 확률이 좀 높아졌던 것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내가 원했던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보다는 그 매매 적기 타이밍이 빠르게 좀 다가올 수는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1주택 갈아타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실행 옮기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1주택자는 그 갈아타는 경우에는 이게 시장 중립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그 내가 보유한 물건을 이제 저렴한 가격에 정리한다 하더라도 대상 주택을 갈아탈 때 그 가격 또한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가진 아파트의 낙폭보다 더 크게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때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간단하게 짧게 예를 들어 드리면 그 강동구의 고덕 그라시움에 제가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2021년 뭐 9월에 뭐 그때 이제 제가 9억 원에 취득을 했다라고 보면 상승기였던 이제 2021년 9월 이때는 이제 19억 원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 저는 이제 직장의 어떤 동선을 고려해서 잠실 엘스 아파트로 계속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갈아타면 10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양도소득세도 한 1억 9천 가까이 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중개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시세가 잠실 S가 27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차이만 하더라도 8억 원이라고 하는 추가 비용이 생기는 거고 거래에 대한 그 부수 비용이 또 발생이 돼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11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시뮬레이션 돌리면. 그런데 하락기였던 뭐 지난 겨울, 그러니까 2달 전에 갈아탔을 때는 똑같은 액션인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6억 4천 정도밖에 안 듭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라시움을 9억에 취득해서 14억 7천 정도에 낮게 팔지만 그만큼 27억 원이었던 시세의 엘스를 20억 3천만 원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라시움은 한 5억 정도가 하락했지만 엘스는 7억을 하락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하락폭을 상쇄하고 2억 원이라고 하는 이제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낙폭이 큰 지역으로 갈아탄다고 하면 지금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는 아직까지 그 규제 지역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취득세 중과가 아직은 없지만 3주택 이상부터는 아직 취득세 완화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아직은 다 활성화되지는 않아서 좀 기다려보심이 더 나을 것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위원님께서 보실 때 뭐 당분간 이런 부동산 투자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정책 기조가 규제였기 때문에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환경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 불확실성이 없는 신축과 준신축이 시세를 끌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규제가 완화되는 기조 하에서는 다시 보자 재건축 재개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규제 지역도 해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조합원 지위 양수도에 대한 그런 규제도 없어져서 뭐 꼭 내가 준공 이후에 새 집에 들어갈 것을 꼭 염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정한 단계에서 제값을 받고 엑시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높아진 가격의 신축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한번 관심을 좀 네.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제가 증권사에 재직 중이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금융상품도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요새 뭐 조각 투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에도 이제 금융상품의 옷을 입은 부동산 투자가 네. 세금 측면이라든지 각종 메리트가 좀 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 인프라에 투자되는 상품이면 그 톨비 같은 경우 네. 경부고속도로의 톨비를 그 내가 가입한 뭐 리츠나 이제 부동산 펀드에 이제 배당 형식으로 받을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좀 적절한 이제 배분도 겸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투자 트렌드 말씀 주신 것 같고 또 리츠 상품도 저도 뭐 참 관심 많은 그런 상품 중에 하나라 아주 좋은 투자 방향들을 설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현명한 부동산 투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